여기는 거제도 홈플러스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이제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자면, 제가 제 첫사랑이 있었는데 BPD 성향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심리학이라든가 뇌과학에 접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된 게, 어릴 적에 아이들이 체험과 실험이 빠진 그 책을 봤을 때는 그 당시에도 공부가 안 되지만 그게 영원히 갈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공부의 장점은 제가 직접 고민을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걸 공부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체험과 실험이 빠진, 특히 12살 이전에 체험과 실험이 빠진 책을 읽다 보면 뭐가 안 된다? 그 이후에 모든 경험을 할 때 두뇌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의 강도, 양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양이 줄어든다. 신경전달 물질의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몰입과 휴식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몰입과 휴식이 안 되는 두뇌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몰입과 휴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12살 이전의 아이들은 피아제도 구체적인 조작기라고 했는데, 자기 몸을 움직이는 것이 모든 활동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활동. 그럼 그 아이들은 15세 이전의 아이들의 모든 몸의 체험은 그 이후에 심리적인 체험을 하는 것에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체험이 정신적인 체험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 분기점이 15세예요. 15세. 그러니까 15세까지 그러니까 우리 애가 너무 공부를 싫어한다. 너무 싫어한다. 그럼 그냥 15살까지 중학교 때까지 그냥 운동시켜도 돼요. 진짜 너무 싫어하면. 하지만 뭐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초등학교 때. 책하고 몸을 쓰는 거하고 항상 결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공룡을 좋아하면은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는데 근처에서 캠핑을 하면 됩니다. 공룡을 좋아하면. 그다음에 지층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에 좀 아는 사람 한 명 데려가도 돼요. 아빠 친구. 그리고 가급적 저는 캠핑 갈 때 엄마가 안 따라가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캠핑을 가서 엄마가 안 따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애가 굶어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따라가면 잘 안 굶겨. 이게 좀 얘가 굶어야 되는데, 여러분 10세 전후에 굶어보는 체험을 하는 아이는 평생 동안 면역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10세 전후에 배고픈 체험을 했던 아이, 어떤 그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밥을 못 먹었던 경험을 했다든지, 그죠? 등산이라든가 캠핑 뭐 이렇게 자기 혼자 굶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굶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내지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어느 때고 먹이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청소년기에. 그게 간헐적 단식이 우리 몸에 좋은 이유가 세포들을 깨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10대 전에 세포가 형성되는 시기잖아요. 그때 그걸 경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인기에 간헐적 단식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몸이 형성될 때 경험을 하게 되면 본인의 면역력이 좋아질 뿐만이 아니라 그게 2대, 3대까지 유전이 된다라고 최근에 후성 유전학자들이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밝힌 거예요. 그래서 10세 전 초등학교 때까지 어디 놀러 가서 애들은 반드시 굶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잘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이거 도파민 얘기하면 이게 또 딴 길로 빠지는데, 아무튼 도파민이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노르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두뇌에 많은 상태가 사랑에 빠진 상태고, 그 상태가 공부가 가장 잘 되는 상태라 이거예요. 그 상태가 몰입의 상태라 이겁니다. 사랑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은 공부도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됩니다. 두뇌에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초등학교 때는 12살 이전에 물론 이성적인 그 남녀 간의 사랑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12살 이전에 아이들은 뭐에 사랑에 빠져야 되냐면은 자기 흥미거리와 사랑에 빠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몰입한 경험을 해야만이 이 아이는 사랑할 수 있는 애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연애도 잘할 것이고 공부도 잘할 것이고 공부 잘하는 애가 연애도 잘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애 잘하는 애가 공부도 잘하고 물론 이제 두뇌 자체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연애로만 쭉 빠질 수도 있죠 물론. 근데 두뇌는 그렇다는 거예요. 두뇌는 운동을 충분히 해봤던 애가 15세 전에 운동을 충분히 해봤던 애가 역시 공부를 할 때도 몰입과 휴식이 가능한 두뇌가 되는 것이고 두뇌는 몰입만 해서도 안 돼요. 그럼 정신병자 되는 겁니다. 몰입과 휴식이 반복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뇌가 호르몬이 순환하는 그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엔진을 키우는 것이 초등학교 때까지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좀 전에 제가 10대 때 캠핑을 가든 뭐를 하든 어떤 시나리오를 짜든 간에 애가 왜 굶어봐야 되느냐. 면역력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굶어봤을 때는 면역력만 좋아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좋아집니다. 면역력, 의지력, 동기부여 능력, 그 다음에 결단력, 실행력 이런 장점들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게 배고픈 체험에서 많이 나와요. 배고픈 거를 참아봤던 경험에서 이 5가지 덕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회복 탄력성. 왜냐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그 주기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평균 근속 기간이 2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2년에 한 번씩 직업을 바꿔야 돼요. 직장하고 직업을. 그래서 미래학자들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자기 경력의 좌절을 맛보게 돼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회복 탄력성. 근데 아이들에게 15세 이전의 아이들에게 회복 탄력성은 뭐가 주느냐? 다쳤다가 회복되는 경험이 가장 강력하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어려서부터 전혀 안 다치게 과잉보호를 받은 애는 자살률이 올라갑니다. 자살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은 정말 공짜가 없고요. 얘가 어려서부터 그런 작은 좌절, 그 예방주사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작은 좌절에 얘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15세 이전에는 이게 성인들처럼 인간관계에서 좌절을 맛본다거나 할 수 있는 애가 드물어요. 아직 애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15세 이전의 애들은 운동을 통해서 자기 신체적인 좌절을 맛봤을 때 회복 탄력,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에 대한 경험을 강력하게 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경험이. 그리고 그것이 성인기의 회복 탄력성이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잘려도 괜찮아, 나는 다시 일하게 될 거야. 파산을 당해도 괜찮아,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이 심리 상태가 언제 형성이 되냐 이 말이에요. 15세 이전에 다쳐보는 경험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과잉보호는 굉장히 많은 덕성을 뺏어가고 그게 이제 온실 속의 화초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온실 속의 화초라는 것은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조금 좌절하면 그냥 자살하는 겁니다. 그렇게 커버리면. 그 얘기고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된다라는 것하고, 그러니까 사이가 좋은, 여기서 아까 중단했어요. 그 촬영을 시작했는데, 사이가 좋은 부부는 자기 자녀들보다는 서로 부부끼리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한테 약간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 자식한테 가장 관심을 많이 쏟느냐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엄마가 가장 많은 사랑을 쏟게 돼요. 자기 자식한테. 거기서 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이의 이걸 뺏어버려요. 자기 결정성하고 자기 주도성. 그래서 이상하게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집의 아이일수록 행복한 성공의 확률이 떨어져요. 정확하게 비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근데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은 집안의 아이들의 성공률하고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한테 양육됐던 아이들하고 성공의 확률이 비슷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을 할머니한테 양육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그거를 이제 미리 그 통계 조사를 봤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건 그래서 이제 그 일관성을 아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할수록 자주 싸우게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할수록 자식과의 관계는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요, 그 둘 사이가 안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근데 너무 내가 집착을 하면은 그 둘 사이가 망가질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근데 둘 사이의 정신 연령이 또 달라. 한 사람은 엄마고 한 사람은 애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안 맞는 게 많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좋아하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애한테 약간 거리를 두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객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객관화돼요. 왜? 우리는 우리끼리 좋거든. 그러면 자식의 어떤 행동이나 뭔가를 볼 때마다 객관적으로 되게 차분하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애한테.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엄마는 자식하고의 거리가 더 가깝게 돼요. 이렇게 가까워지게 됩니다. 역학적으로. 둘이 싸우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둘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둘이 다시 사랑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뭐야 신동 아닌데 그럼 다시 사랑하세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 항상 그 현실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부부 사이 이미 망가졌어. 뭐 확률적으로 5% 10%만 부부 사이가 좋은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자식하고 거리를 유지하냐 이 말이에요. 이 엄마가. 자기만의 꿈, 자기만의 직업, 자기만의 취미, 자기 개발에 푹 빠지지 않으면은 빨리, 그러니까 사실 언제부터 빠져야 되는 줄 알아요? 자기 애가 3살 때부터 빠져요. 3살 때부터. 그러니까 3살까지 만 2년, 2, 3년 정도를 자기 애한테 마음껏 사랑을 주세요. 여성이라면, 여자라면. 그 이후에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자기 자식한테 훨씬 좋습니다. 아주 훨씬. 자, 그렇게 되면은 뭐가 객관화가 되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의 꿈과 자녀의 꿈을 분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녀의 미래와 자기의 미래가 분리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떤 그 가정 내에서 어떤 학습이 가능하냐면 모방 학습이 가능해져요. 자녀가 엄마가 하는 걸 보고 따라 배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엄마가 자기 개발을 하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15세 이전의 아이들은 원래 모방 학습을 하도록 두뇌가 세팅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걔네들한테 말기가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 그 명문가, 우리나라의 명문가에서는 아이가 7살이 되면 굉장히 학덕이 높은 집에 아예 입양을 시켜버립니다. 보고 배워라 이거예요. 보고 배워라.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부모로서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너 그 집에 가서 그냥 그 집 양부모, 수양부모 보고 배워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시킵니다. 누가 자기 친자식이랑 떨어지고 싶었겠어요? 누가? 그 당시에. 그거를 교자라고 하던가. 근데 대신 또 그 집의 애를 우리 집에 데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애를 바꿔서 키워요. 그럼 얘네들은 그때부터 살짝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급적 추한 모습을 안 보이게 되고 왜 소문날까봐 남의 집에 추한 모습을 안 보이고
굉장히 좋은 모습에 속에서 굉장히 객관적인 얘기가 얘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친구 집 아이잖아요, 친구 집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주 종합적인 심리적인 그런 환경까지 다 고려한 교육 방식이었던 거죠. 그 자식을 바꿔서 키운다라는 게. 자, 그래서 마시멜로 세 번째 실험을 제가 얘기하려다가 복습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는 약속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은 부부 사이가 안 좋거나 자기 개인적으로 정서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 엄마는 자동적으로 어린아이들한테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그러니까 진짜 엄마라면은 굉장히 대범해야 되고 돌부처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엄마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식의 성공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마시멜로 세 번째 실험이 가르쳐준 결과예요. 마시멜로 세 번째 실험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첫 번째는 너가 뭐 15분인가 5분인가를 참으면 수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용이 중요해요. 참으면 하나 더 줄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공한 애들이 야, 넌 어떻게 그거 성공했어? 너 어떻게 참았어? 물어보니까 마시멜로를 안 보려고 노력했고 딴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도. 견물생심. 보면은 못 참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그래서 참을 수 있는 애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참는 방법을 알아. 이상하게. 참는 방법을 알았더라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실험은 마시멜로의 뚜껑, 그 그릇에 뚜껑을 달아줬더니 인내심이 좀 더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얘네들이. 참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더라. 안 보이니까. 견물생심이니까.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세 번째 실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험 전에 어른과 그 실험에 참가하는 아이 사이에 뭔가 사소한 약속을 합니다. 사소한 약속을 하고 한쪽 그룹은 그거 약속을 지키고 한쪽 그룹은 안 지켜요. 그리고서 조금 있다가 마시멜로 실험을 딱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자, 1번, 2번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른과의 신뢰를 경험했던 아이들의 인내심은 약 서너 배가 올라가게 되고 시간이 조금 전에 사소한 약속을 어른이 깬 거를 봤던 아이들의 인내심은 반대로 3에서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마시멜로 실험 세 번째 실험의 가공할 만한 결과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관성을 잃어버린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은 살면서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인내심이 있어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뇌가 세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이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그 아이는 뭔가를 더 견디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견디는 능력이 왜 사라졌죠?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 약속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절대 안 견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왜 그럼 부모들은 자기 자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느냐? 못하게 되느냐 이 말이죠. 첫 번째, 애라고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애라고 무시해버려요. 그 아이가 하나의 나와 동등한 인격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마인드. 이게 첫 번째 그 상황을 만들어요. 두 번째, 자기 정서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애라고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약속을 신중하게 안 해요. 알아서 해줄게. 언제 해줄게. 중간고사 끝나고 해줄게. 이렇게 아주 쉽게 해버립니다. 왜 애를 무시하니까? 애를 애라고 생각하니까. 애를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냥 거래처 사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애를. 그 정도로 존중을 하란 말입니다. 그 아이의 의사. 그래서 그 아이를 존중함으로써
자, 유태인의 하브루타 교육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하브루타 교육을 뭐 대단한 그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우리 민족이 망할 때까지는 이 하브루타 교육을 전수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브루타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유태인의 경전에는 유태인들의 마인드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면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애가 신이 잠시 자기한테 맡긴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깔려 있어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 신이 보낸 손님이에요. 그게 그 유태인들의 마인드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결정적인 게 출발하는 거예요. 한국의 자녀들하고의 그 유태인의 자녀들의 차이는 지금 뭐 시중에 가면 부모라면 유태인처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브루타 어쩌고 저쩌고 쿠츠파 해가지고 유태인 교육을 따라간다고 별별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신이 맡긴 사자, 신이 맡긴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하브루타 교육을 강의를 듣고 와요. 강의실에 가서 집에 오면 다 까먹습니다. 감정 코칭 막 들어요. 감정 코칭 막 들어. 그래 감정 코칭 그래. 집에 오면 다 까먹어요. 왜? 내가 자식을 보는 마인드가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저절로 생겨난 게 하브루타예요. 하브루타라는 건 뭐예요? 그 아이의 의견을 아무리 어리더라도 아이의 의견을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대화를 통한 인문학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 마인드, 자기 애를 바라보는 마인드. 그 다음 또 하나는 유태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그 기본적인 마인드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칸디맘들하고 유태인들은 그럼 왜 그렇게 애들 진로수도를 잘하죠? 최근에 스칸디데드 해가지고 또 책이 쫙 나와 있어요. 시중에 나가면. 그럼 북유럽에 있는 그 교육 방식,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녀의 진로를 잘 정해주고 지들이 알아서 진로를 잘 찾아가냐 말이에요. 첫 번째는 실업자에 대한 복지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실패를 해도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그 나라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야. 근데 그 우리나라를 지금 당장에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감수해야 돼. 위험은 감수하고. 또 한 가지 마인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마인드가 뭐냐? 자식에게 노후에 덕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부모들은 아예 안 합니다. 유태인 부모들하고 북유럽 부모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애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근데 얘네들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나한테 용돈 한 푼 안 줘도 된다. 라고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예 용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나의 삶과 우리 부부의 삶이 있고 얘네들이 자라서 그냥 사회에 나가면 걔네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서로 얽힐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에는 국가의 복지정책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식 때문에 덕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식 때문에 덕볼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 자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회가. 자, 우리나라의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대부분 뭘로 하죠? 돈. 이번 추석 때 용돈을 봉투가 굉장히 두툼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이 기본적인 그 문화를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말초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말초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람직하게 성장하리라는 기대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면은 아이들이 세상에 딱 나가면은 그 현재 우리나라의 그 팽배해 있는 굉장히 그 천민 자본주의 막 절부 자본주의가 이거에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절부 자본주의는 이미 우리나라는 꺾어졌고 앞으로 이제 축소 경제 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축소 경제 시대라는 게 뭐냐면은 부자도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해지는 시대예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자도 가난해집니다. 대기업도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난해지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다 같이 돈을 안 쓰게 되고 다 같이 아껴 쓰게 되고 자급자족하게 되고 이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 그 시대하고 또 하나는 미래 과학기술이 지금 어머니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세상을 점령해가고 있거든요.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 우리 자식 교육에 보내주는 한 가지 그 경고를 얘기하고 잠시 쉬었다가 2부 강의를 하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복습은 다 했죠. 자, 이거 복습 좀 합시다. 그리고 인공지능 얘기하고 잠시 쉴게요. 자, 인간의 두뇌는 운동을 하든 춤을 추든 공부를 하든 그 내부에서 쓰는 호르몬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자, 15세 이전에 12세 이전에 아이가 공부보다 춤이나 운동을 좋아한다 만약에 그럼 그걸 시키는 얘기예요. 왜? 일단 두뇌의 엔진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두뇌의 엔진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아, 지웠구나. 몰입과 휴식의 강도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더 깊이 휴식하게 하고 더 깊이 몰입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스포츠 의학자들이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따는 사람하고 은메달, 동메달 따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차이가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이상하게 객관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그 실력이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상하게 본 게임 들어가면 이상하게 차이가 나 실력이. 이게 도대체 뭐냐를 연구한 바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심리 상태, 마인드하고 또 하나는 신체 회복의 속도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운동을 대하는 마인드하고 신체 회복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꼭 등수가 결정이 됩니다. 거기서.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마인드하고 휴식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체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특히 뭐 권투 선수라든가 테니스 선수들을 연구해 보니까 꼭 이기는 테니스 선수들은 그 이제 혈액을 뽑아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혈액을 뽑아서 그 코르티솔 수치, 그 젖산 수치를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니스 랭킹이 쭉 있잖아요. 랭킹이 높은 그룹은 그 신체 회복 속도가 빨라요. 랭킹이 낮은 그룹은 회복 속도가 느려요. 이 차이예요. 바로 그런 두뇌, 그런 신체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아이는 언제든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한 아이가 된다는 얘기고, 인공지능의 문제는 자, 인공지능에 이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지금 좀 휴식을 할게요. 자,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단은 뭐 IQ 200쯤 되나? 가 아니고 IQ 200 정도가 된 사람의 200명을 합친 것만큼의 두뇌라는 거예요. 200명의 전문가, 그러니까 의사 전문가, 운동 전문가, 요리 전문가, 200명의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 200명의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인간형 로봇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이 UN 미래보고서 2040을 보니까 2037년으로 나옵니다. 이 시점이 2037년 얼마 안 남았어요. 20년 후죠.
자, 20년 후 여러분 자녀가 20년 후 몇 살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30살쯤 되겠죠? 대략? 어떤 나이? 취직할 나이죠? 자, 인공지능하고 그 다음에 뭐 무인자동차 이런 것들이 보편화거든요. 그러면 직장은 더 줄어들겠죠. 일단 운전직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식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많이 사라지겠죠.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이미 슈퍼컴퓨터라든가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져요. 인공지능은 이제 이건 양자 컴퓨터를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는 시기가 이 시기란 말이에요. 널리 보편화된 시기가. 그 전에 슈퍼컴퓨터가 이미 수많은 일자리를 빼앗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려고 할 때 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초등학교 엄마들 뭘 알아야 된다? 공부가 주는 위험을 알아야 된다. 공부가 위험하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2부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5분간 쉬겠습니다. 네.